교재 267페이지 펴시고요. 아시겠지만 다음 주면은 육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를 당연히 말 안 해도 진심으로 치시겠지만 좀 더 평상시보다 더 진심으로 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전화가 몇 분 오셨는데 그 입시 상담 있죠? 그거는 받아보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꼭 뭐 서울 갈 필요는 없고 전화 주신 분들 중에 뭐 서울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괜찮고요. 대구 뭐 수성구권만 가도 꽤 괜찮은 데가 많은데 다만 지금은 이제 예약을 해두는 편이 좋아요. 조금 더 있으면 예약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도 되게 심플합니다. 가서 뭐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과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학교랑 과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물어봐야 될 테고 그러고 나면 그것만 갈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물어보고 끝나진 않겠지. 보통 한 그 전후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대학을 뽑아서 보여줄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전형으로 내는 것이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상담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 뭐 엄청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인생에 한 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그 입시 상담을 1000번 받든 10,000번 받든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강사고 그거는 그 사업이 따로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해봄직하다. 그 돈 내고 그래도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내가 대충 가닥을 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막 고민 많잖아. 지금 한참 이제 대부분이 저 이제 독서 안 하고 문학만 할게요의 시간이거든요. 그 막차를 내가 봤을 때 영경이가 탔고 이제 대부분 갈아탔어요. 어지간한 갈아탈 만한 애들은. 근데 이게 사실 종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애시당초에 종강 자체가 지금 몇 주 안 남았어요. 수특 종강하고 2주 시험 치고 나서 돌아오면 수완 개강이기 때문에 수완 개강은 어차피 수능 볼 애들이 아니면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에 국어를 친다는 애들만 남겠죠. 근데 그게 수완 기간을 다 날린 다음에 구모 치고 나서 애큐 나 수능 쳐서야 되겠다 하면 늦어요. 100% 늦습니다. 연계 공부도 안 됐고 그 와중에 다른 공부를 해놨을 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면은 시간의 로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가닥도 정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강까지 육모 치고 나서 한 2주 정도 수업도 하면 끝이죠.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시험 대비할 거고 기말 대비 기말 끝나고 한 주 쉬고 아마 그때 학원 방학일 겁니다. 전체 쉬고 나서 돌아오면은 7월 아마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가 될 거고 그때 수완을 개강할 거고 그때부터 아시겠지만 주 2회입니다. 그때부터 주 3회가 아니에요. 주 2회이기 때문에 주 2회 수업 캐봐야 뭐 길어도 2달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고 나면은 주 1회 수업으로 바뀌고요. 주 1회 수업은 제가 이제 진짜 수능 봐야 되는 애들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어지간하면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때 가면 본인의 선택이고 한 주에 한 번 보는 겁니다.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씩 쭉 보다가 파이널하고 나면 수능 당일 거예요. 아마.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곧 힘이 한번 크게 빠지는 때가 와요. 여름 되면. 체력이 없어서 그래. 체력이 없어서. 그때까지도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게요. 갑시다. 267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유후의 목동가인데 일단 별 2개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별 2개 딱 치시고 요게 이제 수능에 나올 때는 목동가 말고 목동 문답가 요렇게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목우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제목이 뭘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되겠고 문답체로 구성되어 있는 강호가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글에서 좀 특이한 점을 골라봐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사대부들이 원하는 삶이 크게 2가지로 나뉘죠. 우리도 알고 있지. 일단 당연히 출세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름을 날리는 삶을 사는 것 또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은거하며 내가 이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을 누리는 삶. 이 2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사대부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기도 했고 그 2가지 사이에서 뭐가 더 좋을지 모색을 해보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이 목동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지금 출세하는 삶 그리고 안분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출세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이미지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냥 내가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라기보다는 경세재민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건 거지. 나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출세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냥 나 돈 많이 벌어야 찡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가가 여기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목동 문답가라고도 했잖아. 목동이랑 실제로 문답을 하는 것처럼 구성된 글이에요. 문답이라는 건 묻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가사기 때문에 당연히 별 2개를 쳐야 됩니다. 심지어 기출 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기를 하기에 좋다. 가보겠습니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저 아이야 이랬는데, 저 아이야 이랬으니까 얘가 이제 청자 되겠죠. 청자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동이에요. 목동. 녹양방초에서 소를 먹이고 있는 얘 아이야 이렇게 불렀으니까 소 먹이는 사람을 목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자가 설정됐으니까 선지 구성할 땐 청자를 설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말을 건네는 방식 뭐 이런 워딩을 쓰겠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물어봅니다. 너 인간 세상의 영욕을 아니 모르니? 이렇게 물어봐. 영욕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예, 명예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과 욕, 치욕, 그것을 아니? 좋음과 싫은 일을 아니? 인생 100년은 풀끝에 이슬이고 36,000일을 다 살아도 덫이 없다. 이랬으니까 36,000일은 옛날에는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할걸라? 그러니까 이제 100년인 거예요. 100년이라 그러면 이제 대충 엄청 긴 인생. 그래서 이 둘 다 풀끝에 이슬이고 살아도 덧없댔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 무상하다는 거야.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인데 사생을 정하겠느냐? 장수 오래 사는 거죠. 단명 빨리 죽는 거죠. 이것도 운명인데 사생 죽고 사는 것을 내가 정할 수 있겠느냐? 정할 수 없다 하는 설이죠. 내가 정할 수 없어. 여관 같은 세상. 이 여관이 뭐야? 내 집이 아니죠. 하룻밤 자고 가는 데지.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지.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이놈의 세상. 하루살이 같이 나왔다가 공명도 이루지 못하고. 자, 공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건 이 뭐야? 부귀공명이지. 내가 이제 출세하지 못하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백골이 그 안이 느껍겠느냐? 느껍다는 것은 이제 안타깝지 않겠느냐?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결하면 공명을 이루지 못하면 안타까운 삶이지 않겠느냐.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운 것은 옛 성인의 사업이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대장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적혔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고 가는 것이 대장부의 할 일이다. 생은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다. 사일은 이제 죽은 뒤의 세상이겠죠. 생애는 유한하대요. 한계가 있죠. 우리 뭐 다 태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태어나면 다 썩어지기 마련인데 뭐는 안 썩어? 내가 남긴 그 이름. 이름은 썩지 않는다 이거지. 썩지 않을 이름을 영원히 전해서 천지와 함께 무궁하고자 한다. 요까지 중략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양반이 목동에게 하는 말이지. 양반이 목동에게. 이거를 뭐 때에 따라서 화자를 양반이라고 두니까 얘를 갑, 목동을 을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것도 가봅시다. 어와 그 리신고 어떤 사람인고 누구십니까? 이거야. 형용이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구론이십니까? 진혼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제 꼴이 좀 초췌하신데 당신 구론이세요? 당신 유자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이제 벼슬을 하다가 귀양 가가지고 사망하신 분. 이게 이제 어떤 말인 거냐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굴론과 이 유자후가 벼슬 하지 않았다면 귀양을 안 갔을 테고 귀양을 안 갔으면 가서 그렇게 슬프게 죽지 않았겠죠? 그런 말인 거야. 귀양 갔다 죽으신 분들은 아니세요? 눈썹을 찡그리는 거 보니까 시름이 많으십니까?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 보고 계십니까? 아름다움을 바라십니까? 아름다운 기약이 뭐냐면 왕과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 양반들에게 하는 아름다운 기약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 왕을 만나는 거겠지. 왕을 만나시길 기다립니까? 이별의 슬픔이 중하십니까? 해질녘 대나무에 혼자 오죽하게 서 있어서 내근심 던져주고 뭔 말을 하십니까? 뒤에 보시면 영락은 운수에 달렸다 이런데 이제 영이라 그러면 번영할 때, 그 다음에 락은 쇠락할 때, 그러니까 번영함과
쇠락함은 운에 달렸고, 부귀, 돈이죠.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것은 제천, 하늘에 달렸다.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가겠느냐. 이제 내가 이 부귀와 쇠락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내 옆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천생만물하여, 천생만물. 만물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잖아. 이 모든 것은 천생, 하늘에서 난 것이다 이거지. 하늘에서 난 것이니 살아갈 일이 다 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대도를 몰라도, 여기 말하는 우리는 목동지를 말해요. 목동지. 우리 목동지들은 당연히 양반이 아니니까 이 큰 뜻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죠. 그래서 대도를 내가 모르더라도 인생이 저렇다 하는 것은 소를 치면서 내가 안다 이거야. 내가 큰 뜻은 몰라도 내가 인생 공부는 소 치면서 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송아지가 어미를 쫓아서 녹음간에 절로 놓여서 푸성기 뜯어먹고 시냇물 흘려 마시면서 누웠다 일어났다 제 마음대로 다녀. 그러니까 얘는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 속에서 지내는 소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소. 요런 소가 있다 이거지. 물론 푸성귀가 시냇물을 마시니까 아주 맛있는 사료를 먹는 건 아니에요. 좀 소박한 거야. 소박한 풀이랑 물을 마시지만 그 대신 어때? 제 맘대로 다니는 소가 있고요. 그 밑에 콧뚜레를 코에 끼고 긴 콧비를 굳게 메어서 콩때 삶은 콩을 먹는다 이랬으니까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영양가가 있는 사료를 먹는 소인 거야. 좋은 걸 먹어. 하지만 불같은 여름볕에 큰 쟁기를 메어서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볼작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워 보입니까? 여기까지 엮어보면, 볼작시면까지 엮어보면 요 소는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소죠. 그 대신에 장점은 뭐야? 맛있는 건 좀 먹어. 이제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있는 사료 먹어서 영양가가 좋아, 풍족하다 이거지. 하지만 아주 고된 노동을 해야 되죠. 콧뚜레가 뭐야? 소 여기다 이렇게 매는 거잖아. 요 왜 매는 겨? 사람들이 컨트롤 하려고, 그지? 그러니까 요 두 개 비교해보면 먹는 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소가 있고, 먹는 건 좀 풍족할지라도 아주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소가 있는데 어느 것이 한가해 보이고 어느 것이 괴로워 보이십니까? 저는 얘가 한가하고 얘가 괴로워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 글을 쓴 사람도.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인 거지. 밑에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만 할까마는 흰 덕석을 물리치고, 헌 덕석을 물리치고 비단거적을 덮어, 소한테 비단거적을 덮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밧줄 굴레는 벗긴 다음에 붉은 실로 이제 치장을 해줘요, 소한테. 그 다음에 예관 태묘가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소를 왜 갑자기 이 허접한 건 다 떼버리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줬느냐? 제물로 바치는겨. 그래서 제물로 바칠 때는 예쁜 옷을 입혀줘야 돼. 그러니까 보면은 백정이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우리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소가 될래? 여기까지 엮어보면은 일단 화려해 보이죠? 일시적으로 화려해. 근데 그것이 영원했나? 아니야. 재물이 되는 거야. 어떤 걸 비유하는지 알겠죠? 내가 벼슬에 나아가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면 일시적으로 화려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안 좋을 수 있잖아. 재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너라면 1번 소, 2번 소, 3번 소가 있으면 어느 소가 될래? 저는 1번 소가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 분수 나오면 뭐지? 안분지족. 나의 분수에 만족하며 살겠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앞부분에는 출세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삶, 그것도 사대부가 지켜야 되는 삶이고, 뒤에 나오는 것도 사대부가 지키는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풍계육가 하겠습니다. 별 2개 마찬가지로 칠 텐데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라고 굳이 따져 물어보면 저는 앞에 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가. 왜냐면 나도 물론 좋아요. 가사랑 연시조 중에 굳이 티어를 나누면 저는 가사가 그래도 항상 더 티어가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연시조가 맞습니다만, 연시조 중에서 얘는 지금 제목이 풍계육가잖아. 그러면 혜빈아 이게 총 몇 수겠노? 6수로 됐겠지. 6수로. 그게 6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을 피한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길지가 않죠. 좀 짧죠. 다소. 다만 기출되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또 별표는 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복을 피한다는 기준의 애들이 히히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중복 다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중복을 피한다는 건 이미 이제 사설 중에 너무 시중에
모의고사가 많죠. 모의고사 나왔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그것들과 중복이 안 돼야 돼. 왜냐면 뭐 성시울이 만든 마단 모의고사에서 내가 출제했던 게 그대로 수능에 출제됐다? 그러면은 다음 해부터는 이제 마단 모의고사가 완전히 붐업이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다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널쯤 가면 뭐 물론 이거 사설 모의고사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굉장히 좋아요. 뭐 상상이고 이감이고 다 좋은데 내가 여유가 없어도 선생님 저는 사설 모의고사 평상시 못 풀어봐서 너무 초조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설 모의고사의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은 그 10월달 이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들이 있습니다. 뭐 13차시-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알토란이지. 왜냐면 걔네들은 중복을 피할 수 없어. 왜냐면 이미 들어갔거든. 그분들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자료를 뭐 새로 받으실 수도 없겠죠. 들고 들어가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풀어봤는 게 수능이 또 나올 수도 있어. 그 전에 거는 수능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물론 뭐 소형 학원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풀어봤다 이런 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풀렸는 건 안 나옵니다. 자, 가봅시다. 청풍을 좋게 여겨서 창문을 닫지 않았다. 명월이 너무 좋아서 잠이 들지 않더라. 청풍명월 동그라미 딱 쳐보면 많이 들어봤죠? 이걸 이제 뭐 굳이 해석해보면 청풍,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인데 청풍명월 엮어서 그냥 자연 이렇게 보지. 자연. 쉽게 말하면 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창을 못 닫겠어. 나 자연이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와. 옛사람은 이 청풍명월을 두고 어디로 갔노? 이러는데 이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두 가지의 해석이 크게 뭐 다른 건 아닙니다. 1번은 옛사람은 이걸 두고 갔으니까 나 혼자 즐긴다는 자부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연을 두고 떠날 옛사람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다. 자연을 두고 갈 사람은 없어. 누가 갔겠어? 이런 식의 표현이다. 누가 자연을 두고 가겠어?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결과는 뭡니까? 자연 짱 이거죠? 자연 최고? 그럼 밑에 것도 사실 똑같을 거야. 내라서 누구라 해가지고 장록을 마음에 두겠느냐. 장록이 뭐냐? 알아두면 좋아요. 이제는 이 작은 관직이고 록은 녹봉을 말하는 거니까 월급입니다. 월급. 관직과 녹봉.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마음에 둔다 안 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지. 나 이거 필요 없어. 마음에 두지 않아. 세속적인 가치 이거? 나 필요 없어. 나는 조그마한 띠집을 지어서 이것도 외워도 되죠. 띠집. 띠집은 이제 뭐 다르게 말하면 모옥이라고 나올 때도 많죠. 모옥.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고 나오면 이제 소박한 집. 소박한 집. 나는 띠집을 시냇가 위에 잃었어.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히었소.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속세와의 단절을 원해. 나 속세로 나갈 생각이 없어. 역시나 자연이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고, 두고 또 두고 저 욕심이 그지없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 속세에 사는 너네들을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 나를 보자 하니 나는 내 집에 내 생활을 살펴보니까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는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그러니까 나는 니들과 다르게 뭐한다?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지. 미니멀리스트인 거지. 도시에 사는 뭐 저 같은 인간은 맥시멀리스트죠. 자, 오둠이 뭔지 알아두면 좋은데 밑에 각주를 줍니다. 보통 오둠이라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쌀이야. 옛날에는 봉급을 쌀로 줬잖아. 지금은 돈으로 주지만.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칩시다. 쥐꼬리 같은 월급. 쥐꼬리 같은 월급을 위해서 홍진에 나아가지 마라. 홍진도 제발 이제는 외워야 돼. 붉은 먼지인데 먼지가 일어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사람이 많아야 먼지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진은 어디야? 속세야, 속세. 야, 너 그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속세 가지 마라. 바람비가 어지러워서 칼과 톱이 무섭다. 이게 이제 너네가 속세에서 만나게 되는 바람비와 칼과 톱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 요소일 테고 세상은 혼란스러워 이런 뜻이지. 혼란스러운 속세다 이런 의미야. 나중에 네가 슬퍼하고 뉘우치고 기구하다고 해도 기로기단하여라. 기로다단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복잡해서 처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가지고 막 어떻다 저떻다 해도 그때 가가지고 하기에 쉽지 않다 하는 뭘 말하는 거야? 경계. 속세에 가는 것을 경계하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의 풍계 육가였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또 가야죠. 고금 군자 은연론인데 김시습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일단 김시습 선생님 수능에 2번 나왔죠? 01년도 이생규장전, 10년도 만복사조폭인데 일단 수능에 나온 2번 다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얘는 지금 수필이야. 수필이라서 뭐 전부 다 읽을 것까지는 아닌데 제목에 있는 뜻부터 좀 해석을 해봅시다. 고금의 군자다. 이 말은 고금. 고는 과거, 금은 지금 할 때 지금.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날이라는 뜻이야. 과거, 오늘날. 고금. 그때의 군자니까 과거와 오늘날의 군자가 고금 군자 이렇게 될 테고, 은현. 은은 뭐냐면 은거하는 성. 그 다음에 그럼 현은 어떤 의미냐? 출세하는 성. 로는 뭐겠노? 그것에 대한 논설문. 그래서 과거와 오늘날의 군자가 은거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출세하는 삶을 살았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논설해보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터 이야기해보면 제목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선비들이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선비들의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벼슬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뭐 출세하는 것이 중요한지 벼슬 하지 않고 은거하는 삶이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을 말해보자면 뭐겠노?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겠지. 뭘로 사는지가 아니라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의리에 맞게, 의리, 그 다음에 시의에 맞게 결정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의리에 맞게 또 시에 맞게 결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되게 많은 사람이 나와요. 뭐 공자, 이윤, 부열, 강태공, 도연명, 백이숙제 이런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것들이 나오고 뭐 다 쓰진 않을게요. 역사적 인물의 사례들을 들어서 이걸 막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메인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이거에 맞게 결정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뭘로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읽지 않을게요.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래복합 6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현대시 나오는데 자, 페이지 273페이지인데요.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별 3개 치겠습니다. 가, 나, 시 둘 다 별 3개를 치긴 할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한용운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한용운 선생님 수능에 무려 3번 나왔습니다. 94년도 찬송, 03년도 나룻배와 행인,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인 게 09년도야. 님의 침묵. 안 나온 지 꽤 됐죠? 그래서 진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분인데 왜 최근에 잘 안 나왔느냐? 너무 유명해요. 너무 많은 작품이 너무 유명해. 만해 한용운 선생님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근 수능의 메타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한용운 선생님 유명하지 않은 작품이 몇 없어. 근데 혹시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나는 원래 알고 있었는 사람 드물어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건 일단 기출 이력이 없습니다. 기출 이력이 없고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한테 일단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 검증할 만큼 검증했어. 주제가 어떠니? 주제도 좋아요. 특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제가 참 좋습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잖아요. 낙원, 천국이잖아. 천국은 가시덤불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났을 때 다가오는 것이야. 이런 거지. 여러분 공부한다고 힘들잖아요. 고통받고.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올 것이다? 낙원이 올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별 3개 치고 만약에 6월, 9월에 써먹었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아쉽죠. 근데 6월, 9월에 안 써먹었어. 그러면 이제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자, 일단은 이 제목에서 주는 의미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서 이제 가시덤불이라고 하면 고통이겠죠. 고통을 감내함으로부터 오는다는 역설적 인식인 거죠. 이제 이 행복이 고통을 감내하고 나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한용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계절의 순환에서부터 느껴요. 근데 뭐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꽃이 피고 막 예쁘고 따뜻해지고. 근데 봄이 오려면 무조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겨울이 있어야 돼요. 겨울이. 제가 예전에 수업했던 내용 기억합니까? 헤어져서 슬프려면 뭐가 있어야 되게? 연애를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플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슬플 수가 없어. 연애를 했어야 슬프지. 가졌어야 잃어보지.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노? 잃어버릴 게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겨울이 있어야 봄이 있어요. 가을이 단풍 져서 예쁘다고 해도 그 녹음졌던 여름이 지나가야 가을이 오는 거야. 오케이, 봅시다.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망울을 맺혀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 기운이 아름답기도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지. 왜 죽은 것처럼 보였을까? 겨울이었으니까요. 이게 겨울이었다는 건 힌트는 어디 있어? 여기 있죠. 눈.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지에 눈이 쫙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구슬 같은 꽃망울이 맺혀요. 이 구슬 같은 꽃망울은 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봄의 생명력을 느끼려면 필히 뭐가 지나야 돼? 눈 내리는 겨울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눈 내리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느끼는 그 봄 기운은 아름답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니? 여러분 봄이 와서 구슬 같은 꽃망울이 맺혀서 그 봄 기운이 너무 좋으시죠? 근데 그 봄이라는 건요 겨울이 지나야 온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좀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은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그 꽃망울은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야지 온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면 겨울이 필히 지나야지만 봄이 오죠. 밑에 것도 볼까요?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이 옅고 가을사는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위에 실컷 붉은 단풍. 일단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죠. 단풍. 그리고 붉은 이랬으니까 색채어도 등장하네요. 요 붉은 단풍이 예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 보면 예쁘잖아. 단풍놀이도 막 가고 하죠. 팔공산도 가보고.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오름도 옵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 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어떤 애? 지난 여름에 무르익은 녹음이 준다는 걸 아십니까? 이래. 얘가 있었어야지만 가을이 온다는 걸 아시나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옵니다. 자, 일경초, 하루살이 풀입니다. 하루살이 풀이 장육금신. 밑에 보면 일장육척의 불상이 되고 불상이 또 하루살이 풀이 됩니다. 이러는데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어. 한용운 선생님의 원래 직업이 뭐고? 영경아 원래 뭐 하신 분이고? 원래 시인이가 몰라? 어제 반에 이걸 아무도 모르더라고. 수업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 한용운 원래 직업이 뭐노? 스님. 그렇지, 스님이잖아. 스님. 원래 스님이에요. 그래서 한용운 시 안에는 이런 불교적 세계관이 많이 섞입니다. 한용운 선생님이 스님이라는 건 여러분 기준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등장합니다. 중학교 잘 안 나오셔서 그렇죠? 불교적 세계관이 등장합니다. 불교적 세계관이 뭐야? 만물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순환하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못생긴 벌레 같은 걸로 태어나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죄를 쌓지 않으면 다시 인간으로 탁 태어나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환생하죠. 나쁘게 살면은 이제 뭐 벌레, 뭐 모기, 파리 이런 걸로 태어나고 뭐 그런 겁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조입니다. 만유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조는 작은 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새래. 다시 말해서 이걸 해석하면 모든 존재는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수능 특히 뭐 파이널 같은 거 진행할 때 항상 해드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 수능을 치를 때 뭐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수능에서는 조금 티어가 떨어져요. 그냥 직원적으로 말하면 수능 잘 안 나와요. 근데 불교적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불교적 세계관은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야. 어떤 하나의 종교, 물론 종교죠. 불교인 사람이 있고 절에 가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근데 종교인 게 맞는데 그걸 넘어서 약간의 일종의 철학적 느낌을 줘. 불교는 어떤 강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불교는 애시당초에 내가 열심히 수련하면 나도 될 수 있어 부처 이런 느낌이잖아. 야노두잖아. 애시당초에서 약간 일종의 수도하는 철학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불교적 세계관 나왔으니까 걸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불교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뭐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거 나올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렇지 않다. 계속 읽어보면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봤대. 거울 나왔고 심지어 직접 말해주네. 인생을 비춰봤다. 이게 뭐야? 성찰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보고 뭘 했다는 거지? 아 자연은 저렇네 이게 아니라 저걸 보면서 깨달았어. 성찰했습니다. 뭘? 고통에 가시던 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님을 떠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님을 떠났어. 내가 지금 이별의 상황이야. 좋아? 싫어? 싫어. 슬퍼. 하지만 이 슬픔 뒤에 분명히 뭐가 올 테니까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처럼 나의 이 님을 떠난 슬픔 뒤에 환희의 낙원이 올 테니까 지금의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나시까지 보겠습니다. 나시 역시나 별 3개 치겠습니다. 왜 별 3개냐? 신경림 씨가 썼고 주제가 좋아요. 신경림 선생님 02년도 가난한 사랑 노래 이후로 출제된 적이 없긴 한데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죠. 산에 대하여서 쓰는 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산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습니다. 신경림 선생님은 단순히 모든 글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민중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보다 낮은 산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를 말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 민중들, 우리 같은 일반 민중의 삶, 그것에 대한 긍정을 노래하는 시가 산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낮은 산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 낮은 산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반 민중의 삶이에요. 당연하지만 뭐 이런 민중의 삶을 긍정하니까 수특이 나오지 뭐. 민중의 삶 바보임, 개똥게임, 병신임 키키 나 부럽지. 나 씨발 뭐 100층 아파트 펜트하우스 한다 이러겠냐고. 아닐 거 아니야. 보자고. 산이라고 해서 다 크고 높은 건 아니래요.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이제 뭐지? 높은 산이지. 높은 산. 산이라고 뭐 다 에베레스트냐? 그거 작겠지. 어떤 산은 키가 크고 높은 산 아래에 시시덕거리고 웃으면서 나지막하게 엎드려 있고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동네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섰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가 뭔데? 낮은 산. 나지막하게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겸손함을 이야기할 테고 사람들 사는 꼴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은 친근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한테도 뭐 당장 요 뒤에 있는 뒷산이 우리한테 정겹지 뭐 저기 멀리 있는 에베레스트 뭐 가볼 일도 없고 그치. 낯설게 느껴진다 이거야. 낮은 산 이것을 뭘로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 그랬어? 민중의 삶. 우리 민중의 삶이라는 건 누구나 뭐 대단한 사람이 있죠. 대통령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 검사 다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민중들도 겸손하고 친근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지.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한 그런 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따뜻한 사랑의 수물자리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부분에서 낮은 산이 주는 것은 자신을 또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해.
지금 쭉 뭐 이야기했냐면 낮은 산의 특징들 정리했습니다. 겸손하고요, 친근하고, 희생 넘치고, 배려 넘칩니다. 이게 결국 뭐야? 우리 민중의 삶이 이러하다는 거지.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갓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화려하고 좋고 뭐 그러나? 아니지. 가난하고 누추하죠. 사실 가난하고 누추한 건 산이 아니라 누구겠어? 우리 같은 민중의 삶이지. 우리들이 막 다들 돈 많고 집에 갈 때 뭐 롤스로이스 타고 가는 건 아니겠지. 좀 가난하고 누추할지라도. 여기는 열거되는 부분입니다. 눈개미나무, 찰피나무, 모시대, 개쑥. 요거 이제 산에서 나는 풀이죠. 나무. 그 다음에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는 산새들을 뭐 한 거냐면 열거한 겁니다. 산에 있는 것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것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한다. 그러니까 비록 좀 가난하고 누추할지라도 이런 소박하고 사소한 것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밖에 몰라. 소박하고 사소함의 행복을 느낄 줄 압니다. 그게 우리 민중들의 특징이라는 거지. 우리도 뭐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치킨 한 마리 시켜주시면 그걸로 행복하잖아요. 그죠? 굳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롤스로이스로 날 태워주지 않고 페라리로 날 데리러 오시지 않아도 맛있는 치킨 통닭 한 마리 사서 집 가서 온 가족 나눠 먹고 다리를 네가 먹니 내가 먹니 하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이 이빨을 깔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또 칡넝쿨처럼 머루넝쿨처럼 감기고 어루워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경륜이랑 나랑 뭐 서로 미워가지고 때려 죽이니 많이 하다가도 또 둘도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인간사가 이렇다 이거지. 인간사가. 우리 사는 세상이 그래. 사람 사는 요런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뭐야? 사람 사는 재미라는 거지.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이, 다 외침에 우뚝 서 있는 것만이 아니듯이, 산이라고 해서 전부 다 크고 높은 게 아닙니다. 요거 뭡니까? 일행변주죠. 일행변주. 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높은 게 아니야. 여기 나왔어.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꼈다는 거는, 머리도 아니고 흰 구름이 겨드랑이에 있다는 거는 하늘보다 높은 산도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모두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제가 괜찮죠? 이런 것들도. 오케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만 딱 하시면 제가 진짜 드릴게요. 여러분들 딱 지금 눈빛이 오랜만에 집중력이 좀 괜찮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다까지만 보겠습니다. 능량시집선데 이 길게 안 읽을 거예요. 박지원 선생님 쓰셨는데 지금 끝에 무슨 서 이래 돼 있죠. 서문이란 뜻인데, 서문이 뭐노? 능량시집이라는 책 맨 앞에다가 이제 써주는 글이야. 그럼 능량시집은 뭔데? 능량이 누구냐면 이 박지원의 조카 박종선의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시집을 하나 냈어. 그 시집의 이름이 바로 능량시집이었어. 그래서 이 조카가 쓴 능량시집이라는 책 앞에 써주는 서문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조카 능량의 칭찬을 써주겠죠. 근데 칭찬만 썼으면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있을 리가 없겠지. 칭찬하기 그 전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만 조금만 좀 읽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을 달사라고 합니다. 이치에 밝은 사람은 세상에 이상한 것이 없지만 속인, 달사와 반대되는 인물인데 얘네는 맹 의심스러운 거 투성이라 그래.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거다. 그렇다 그래서 달사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눈으로만 봤겠냐? 아니다 이거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10가지를 떠올리고 10가지를 보면 마음에 100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 야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맞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딱 한 줄 요약. 이 세상에 여러분도 살면서 느낄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을 100권 읽은 사람이 아니야. 한 권만 100권 읽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야. 어떤 의미냐면 존나 좁은 세상 안에서 지만의 신념이 생기잖아. 그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 지 세상이 다 맞아. 다른 사람은 100권 읽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구나 이런 다양성이 생기는데 지 세상만 아니까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것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 편견이라고 하나? 선입견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 뒤에 나가면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위에 했는 이야기의 예시를 어떻게 드냐면, 까마귀랑 미인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요. 까마귀는 얼핏 보면 그냥 까만색이라고만 하는데, 그 까마귀를 자세하게 보면 햇빛을 받았을 때 약간의 녹색으로도 보이고 뭐 빨간색 자주색으로도 좀 보이고, 그런데 그러면 빨간 까마귀라고 해도 되고 녹색 까마귀라고 해도 되는데, 그저 까만색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들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뭐 뒤에 나오는 미인에게도 똑같은 예시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예요. 나의 조카 종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위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칭찬하는 내용인데, 나의 조카 시를 보니까 한 가지의 문체로 시를 쓰지 않았다는 거야. 뭐 청나라 느낌도 좀 쓰고 저 나라도 좀 쓰고 이 나라도 쓰고, 그래서 하나에만 갇혀있는 사고를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이 시집은 참 괜찮은 시집인 것 같다 라고 쓴 글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떤 획일적인 관념이라거나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와 비판하는 글이고, 그것에 대한 성찰하는 글입니다.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요. 좀 쉴 시간을 드릴 거고요. 좀 길게 쉬어도 돼요. 25분까지 쉬시다가 들어와서, 여러분 제발요, 뒤에 보시면 이제 저랑 읽을 게 없어요. 전체 줄거리 위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서 들어가야 돼요. 안 읽고 그냥 앉아가지고 히히 줄거리 끝이 이러면 안 돼. 읽고 들어와야 돼. 뒤에 거는 내용 안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쉬다가 25분 되면 뵙겠습니다. 자, 갈래복합 7, 벚꽃이 피어난 집 나오는데, 역시나 기출 이력은 없는데 제목은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이 포화옥기입니다. 포화옥기. 이게 이제 결론부터 빨리빨리 갑시다. 이게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이분이 이제 지금 왜 살고 있느냐면 유배를 가서 그래요.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을 극복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배를 갔어요. 유배지가 당연히 좋지 못하지, 상황이. 되게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유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와, 나 너무 힘들다. 가면은 막 덥고 춥고 벌레 있고 뱀 나오고 너무 무서워서 소갈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겼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오는 손님들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는 이런 걸 털어놔. 근데 나를 찾아온 어떠한 과객이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여긴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장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관 같은 데를 가서 잠을 자면요, 지방 수령이나 사신들이 먼저 좋은 자리에서 자고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제 뭐 평상이나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종, 욕졸들이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뜨내기들은 잘 곳이 없으니까 더운데 더운 곳에서, 추운데 추운 곳에서 자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잠이 잘 들지 않아서 막 너무 열받아. 옆에 좀 잘라 그러면은 덥고 방구 끼고 코 골고 이 갈고 사람 몸에서 내는 소리는 다 나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와서요, 옷까지 챙겨가지고 여기저기 뭐 어디 좀 잘 데 없을까 돌아다녀 보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여관집에 머슴이나 종을 보면요, 떼국물이 막 흐르는데 그런 사람이면서도 남들이 주는 밥으로 음식 받아 먹고 버린 밥이든 뭐 그게 국이든 밥이든 간에 달게 먹지 않는 법이 없고요, 어디에선지 간에 술 취하면은 들어누워서 바로 잠이 드렁드렁 듭니다. 편안하게 잠만 자요. 그들의 행동이나 낯빛을 보면은 아주 이 남루하게 있지만 살결이 튼튼하니 병도 고통도 없이 천수를 누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더니, 저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여관으로 간주하고 운명과 분수가 본래부터 그렇게 정해졌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분개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그래서 속을 상하게 해서 기운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통도 없이 천수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학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겪고 있는 이 자신이 겪는 고통,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종들처럼 영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들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지만 이 사람은 유배를 온 거잖아요. 이 고통은 일시적일 것이고 유한할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 종들보다는 훨씬 나은 곳에서 살잖아요. 나는 적어도 이 유배지지만 집 한 채를 내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자리도 내가 정해서 잘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곳에 누울 수도 있고 추운 데 누울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종들은 그렇지 않잖아. 심지어 남이 버린 밥을 먹지도 않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운명에 순응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포화옥기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내용 다 읽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씨 너무 빠르다 이러면 안 돼. 읽고 있으면 늦어요. 자, 다음 거 가볼까요? 한대서 울다라는 공선옥 선생님의 글인데 기출 이력은 없고요. 이게 이제 한대의 의미를 우리 또 경상도인이라서 살면서 한번 들어봤을걸요?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한대 잊지 말고 들었나? 이런 표현. 그 한대라는 표현이 이제 좀 크게 쓰일 때는 그냥 바깥에, 우리 집 아니고 바깥집에 엄마는 다 한대라 그래. 할머니 다 한대라 그래. 야, 한대 나가지 말고 들어와. 좀 좁게 쓸 때는 추운 곳에 나가 있지 말고 들어봐라.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한대라는 것이 이제 바깥쪽을 의미하는 느낌인데, 여기에서 이 한대의 의미도 비슷한데요. 한대의 이 글에 나오는 의미부터 좀 써보면, 한대의 의미, 인정과 배려가 없는 도시. 이곳에 이 글의 주인공이 살거든요. 살다가 여기가 싫어서 시골로 가요. 근데 이 도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시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시골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골은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도시만큼 한대가 아니었던 거야. 그 시골에서 받은 위안.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이 터져서 제목이 한대에서 울다인 겁니다. 거기서 받은 위안이 있어요. 됐나요? 자, 정리 가보겠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정희입니다. 그리고 정희는 결혼했어. 남편이랑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가족들의 이야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한 번에. 아까 제가 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정희랑 남편이랑 가족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도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도시 아파트에 가서 살려고 보니까 정희가 마음에 안 들어. 도시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가족들에게 시골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당연히 가족들은 도시에 이런 문명이 편하게 나잖아요. 그죠? 뭐, 나가면은 뭐 편의점도 있고, 배달의 민족도 오고, 쿠팡도 오고,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이 생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나 시골로 가기 싫어. 여기 좋아. 이 사람 막 반대. 그러던 정희에게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도시에서 왜 난 모르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난 모르는 남자와 정희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난 모르는 남자가 굉장히 무례하게 나한테 다가와. 싸가지 없어. 그래서 정희가 한 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진짜 도시랑 나랑 안 맞다. 도시에는 이런 싸갈머리 없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나 있기 싫어. 나 무조건 시골로 갈래 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시골로 이사를 가요. 그래, 시골에 가서 누굴 만나느냐? 시골에 가가지고 번개탄 장수를 만납니다. 근데 정희가 이제 좀 성격이 어떠냐? 좀 예민해.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 짜증, 답답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 답답증이 생겨요. 뭐냐면, 번개탄 장수가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왜냐면은 뭐 번개탄 발아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희가 또 찌꺼기가 낑겨버려, 가슴에. 하하, 막 딱 짜증나고, 딱 시끄럽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사람 꼬라지 보니까는 도시가 낫나? 이지랄 하기 시작해요.
그냥 도시로 갈까? 도시로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는 이제 또 완전히 깡촌 출신으로서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시골에서도 고라니랑 멧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 뭐 많은 거 문제는 예를 생각할 수 있는데 농부가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진짜로 와가지고 다 먹어요.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포수 아저씨들이 막 와. 그러면 그날 밤에는 애기들은 집 밖에 절대 못 나가. 절대 문도 못 열게. 그냥 집 앞에 다 있어야 되고 진짜 빵빵 소리가 막 나요. 그럼 아침이 되면 이제 뭐 이만큼 실어가지고 가시지. 그런 게 있었어. 그 사냥꾼이 이 동네에 돈 거야. 그래서 이 사냥꾼이 와가지고 정의가 좀 불안해해요. 안 그래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네 할머니를 오인 사격해가지고 병원에 보내게 하는 사건이 생기고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했길래 정의가 싫어가지고 차 빼라 그랬더니 이 사냥꾼도 굉장히 무례하게 굽니다. 그래서 정의에게 또 트리거가 돼. 시골 싫다. 나 그냥 도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도시가 싫어서 시골에 왔는데 시골도 똑같아서 도시로 가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의가. 그러던 중에 번개탄 장수. 안 그래도 나를 긁히게 했던 애지. 얘가 시끄러워서 나 떠나고 싶었잖아요. 근데 번개탄 장수 차 옆에 번개탄 장수의 어린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을 보면서 또 원래 애기들 다 귀엽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번개탄 장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번개탄 장수는 굉장히 인정 많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모습과 그냥 하는 일만 보고 약간 오해를 했던 거지. 그래서 정의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는 시골에 지내는 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계속 시골에서 지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가 하는 건 뭐냐면 도시가 주는 그런 폭력성이라거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방황을 느끼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8강으로 가볼까요? 갈래보카 8에도 소설이 나옵니다. 남도 기행이라는 제목이라서 이제 애들이 이거 뭐 기행문 아닙니까? 수필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소설입니다. 생태주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쉬울 수 있죠. 생태주의가 뭔데? 자연 좋아. 자연을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환경 파괴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또 특별한 내용이 좀 섞여 있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서울 낚시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직업이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야. 작가. 그래서 일상이 지루할 때 여기서 떠나가지고 해방감을 위해서 김선두라는 사람의 배를 타고 낚시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김선두라는 사람과 있습니다. 김선두. 이 사람이 이제 배 주인이니까 선장이지.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배 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김선두가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려. 근데 서울 낚시꾼 얘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환경의식이 강한 사람. 환경의식이 강한 서울 낚시꾼이 봤을 때 이거 참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김선두한테 막 뭐라고 해. 아니 쓰레기를 바다에 왜 버립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바닷속에 있는 꼬부기랑 토대부기 이거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불가사리, 아쿠스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겁니까? 하니까 김선두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다를 더럽히는 건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다를 더럽히는 것들은 양식장, 그 다음에 함부로 버리고 있는 폐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가 엉망이 되는 거지 내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 몇 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실체를 알게 돼서 그 바다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 여기 있는 것만 실린 것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다가 어지럽혀지는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심이나 인간의 폭력, 폭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나오는 것 같지만 요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멸막 낚시꾼 2명을 만나는 내용이 있어요.
멸망 낚시꾼 2명을 이제 낚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셋이서 이렇게 만나. 셋이 아니지, 2명이니까 4명이지. 만났어. 근데 이 멸망 낚시꾼과 김선두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멸망 낚시꾼이 뭔 얘기를 하느냐? 김선두가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잘 모르고 언론에 알려진 사실대로만 알고 있는 멸망 낚시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지.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주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김선두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민주화를 위한 진정한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줘.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서울 낚시꾼이 집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이기심. 요거는 이제 요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바다가 오염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인간의 이기심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뒤에 나오는 폭력, 폭압, 그리고 시대의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이 멸망 낚시꾼들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상황에 대한 분노를 보이는 것이 요게 없으면은 잘 이해가 안 돼. 요 내용이 있다. 멸망 낚시꾼 2명을 만나는. 좋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한 그루 나무처럼 윤대령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촉박하네요. 좋아요. 나라 작품 보겠습니다. 윤대령. 근데 제목에서 사실 느껴져요. 한 그루 나무처럼. 뒤에 숨겨진 말이 뭐겠노? 살고 싶다. 이런 거였지.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왜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으냐? 요 읽어보면 후딱 잘 읽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윤대령 씨가 등산을 갔다가 참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등산 가면 한 번씩 보여요. 여기다가 못 같은 거 이렇게 딱 박아 놓는 게 있어. 여기 뭐 막 그 등산 가면 산스장 알죠? 산스장. 거기 이런 나무들에 못 이렇게 박아가지고 뭐 거울도 걸어놓고 시계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야. 훌라후프도 걸어놓고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못 박힌 걸 봤는데 윤대령 씨가 그걸 보고 나서 내 가슴이 막 답답한 것 같아. 그래서 장도리 챙겨가지고 약수터 가셔가지고 요거를 쏙 빼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나무와 어떤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심란해. 그리고 막 좀 후회될 때, 공허할 때 늘 이 나무를 보러 가면 그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당연히 뭐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 자리에 늘 서 있어. 그러면서 그 나무에게 내가 일종의 위로들을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야기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는데 우주나무가 뭐냐면 혹시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여기 막 치렁치렁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굿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나무 아시죠? 영화에도 등장하는 그겁니다. 그거. 그게 이제 뭐 오색천에 감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만난 이 참나무를 내 마음이 우주나무로 삼게 된 거지.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바로 못 가서 마음이 막 헛헛하니까 산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건강을 빈 거.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 이후에 그 말을 진짜 믿게 됐다는 게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어머니가 괜찮아지신 거지.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을 또 갔대요. 눈이 내렸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구고 찬바람 속에 있더래.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이 말이 없더래.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봤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나무를 보며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는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던가? 결국 나무를 통해서 이만큼이 뭡니까? 깨달은 점이죠. 나무를 통해서 내가 성찰한 것이 생긴 거예요. 나무처럼 살고 싶어요. 여기 나와요. 나는 그 나무처럼 살고 싶어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서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그 한 그루 나무처럼. 오케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윤대령의 수필은 내용이 간결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 근데 수능에 나올까 생각하면 저는 이거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너무 좋지만 너무 쉬워요. 그죠? 오케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게 바쁘게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차별 해야 되는 목표도 꼭 제발 공부를 좀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의고사를 안 칠 확률이 높아요, 학원 안에서. 그래서 나는 연습해보고 싶은데 학원에서까지 연습 안 시켜주면은 좀 아쉽다 하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종이를 챙겨드리든지 학원에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